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이번에는 17장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펀드라고 부르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이제 곧 조만간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때는 4월 13일 화요일 이후이기 때문에 그 20일로 예정이 돼 있는 저희 중간고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촉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17장 자산운용회사는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6장 증권회사와 투자은행 그리고 그에 딸려있는 벤처캐피탈 특강까지만 중간고사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출석을 해야 되니까 남는 시간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떤 수강생분께서 건의사항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한 장 전체를 하나의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 영상을 보다가 강의 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출석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 곳에 있어서 끊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점은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영상이 끊기더라도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시청이 된 걸로 기록이 남도록 이것을 쪼개서 영상을 올려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통으로 올리지 않고 쪼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여러분들께서 골라서 여기까지 보시다가 그만해야겠다 하면은 종료하고 다음날 다시 보시거나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찍는 영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한 장을 쪼개서 뭐 2개나 3개씩으로 쪼개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난 16장에서 증권회사의 그 인수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특히 경매 입찰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16장 증권회사와 투자은행의 강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그 경매 입찰의 예시 부분 그러니까 29, 7, 8, 9페이지 정도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경매 입찰의 예시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 설명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할게요. 자, 기업 B는 인수기관의 도움 없이 직접 경매 입찰 방식으로 기업 최초 공개를 실시합니다. 이때 발행 주식은 200만 주죠. 그리고 경매 경물과 투자자들은 이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기역은 19,000원, 니은은 2만원, 디귿은 15,000원, 리을은 16,000원. 그리고 각각 입찰 주식수가 120만 주, 50만 주, 100만 주, 80만 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음까지는 맞습니다. 높은 입찰가 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래서 투자자 니은, 기역, 리을, 디귿의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찰 주식의 수는 50만 주, 120만 주, 80만 주가 돼요. 그런데 보시면 50, 120 더하면 170 더하기 80 하면은 여기까지가 250이기 때문에 이미 기업이 발행하고자 했던 200만 주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디귿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틀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격은 차상위 19,000원으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
이 주식을 배당을 받는 리을의 입장에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16,000원 이상은 입찰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16,000원을 입찰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맞춰서 가장 마지막으로 주식을 배당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16,000원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차상위는 이제 직역으로 하면은 세컨드 베스트에서 2등의 가격이지만 이 경매 입찰 방식에서는 정말 그 말 그대로의 2등이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물량을 받게 되는 그 마지막 투자자의 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의미에서 차상위입니다. 그래서 19,000원이 아니라 1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식수의 배당은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례하게 배정을 한다. 그래서 공모 가격이 16,000원, 이것도 16,000원, 이것도 16,000원, 이것도 16,000원, 1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액도 바뀌겠죠? 계산을 제가 다시 해볼게요. 계산 결과를 제가 옆에 띄워놓고 있는데 64억 원, 그 다음에 153억 6천만 원, 그 다음 102억 4천만 원, 이래서 합산하면 320억 요렇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계산이에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차차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배당이 돼요. 여기서 왜 가격을 19,000원도 아니고 20,000원도 아니고 16,000원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주식을 받게 되는 투자자 리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willing to pay, 내가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가치가 16,000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16,000원을 했는데 억지로 너 그보다 더 많은 19,000원이나 20,000원을 내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16,000원을 해주는 게 합당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나 기은은 그러면 왜 20,000원이나 16,000원을 했을까? 20,000원이나 19,000원을 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자 니은과 기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이 그만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높게 가격을 친 거고, 그 덕분에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우선순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는 이게 실제로는 이 니은의 입장에서 나는 2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비싼 돈 내는 것 같으니까 15,000원만 배당을 해야겠다. 15,000원만 써내야겠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배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입찰 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다가 한 번에 공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투자자 니은은 다른 투자자 기역이나 리을 디귿이 얼마를 써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만의 경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적게 써내면 배당을 아예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써내면 그것은 과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서 입찰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의 딱 마지노선이 되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당첨이 된다 라고 하면 실제 내 가격으로 공모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까지는 괜찮다 싶은 가격을 써내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마지막으로 당첨이 되는데 내가 그냥 단지 경매에서 이기고 싶어서 20,000원을 써낸 거였다면, 그리고 내가 실제로 20,000원에 마지막으로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투자자는 실제로는 16,000원만큼의 주식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면서 20,000원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 시스템에서는 투자자들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정한 가격을 써내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귿의 경우는 그 적정한 가격을 써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물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 이상으로 지불할 마음은 없다라고 했고 실제로 주식 가격이 그보다 높은 것이 드러났으니까 그 사람은 안 받는 게 오히려 다행인 거죠. 높은 가격을 낼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주는 게 효율적인 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그 물건이 분배되었으니까 우리는 마치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산이 분배된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모 가격은 그렇다 치고 여기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주신 건데 투자자 니은은 원래 50을 배정받고 싶었는데 40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구나 이 사람은 높은 공모가를 제시했는데도 적게 배정을 받았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매 시스템 상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매의 규칙을 서로 다 이미 공표했고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투자자 니은은 이미 내가 50만큼을 청약을 하면 실제로 받는 주식수는 50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경매에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내가 실제로 한 60만 주나 70만 주를 받아야겠다 혹은 그보다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예를 들면 50만 주를 청약을 할 게 아니라 100만 주를 청약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바뀌었겠죠. 그러므로 이 경매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것을 이해하고 이 규칙을 이해하고 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투자자 니은만 바뀌어서 과거로 돌아와서 50이 아니라 100만 주를 청약을 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투자자 니은과 기억이 청약을 한 100과 120만 더해도 220이 돼요. 그래서 이미 기업이 발행하고자 했던 200만 주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리을조차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과 기억만 이 주식을 서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니은의 경우는 100에다가 이제는 250이 아니라 220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100 곱하기 220분의 200이 될 텐데 이게 제가 계산을 약간 해보니까 약 90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90만 주를 받게 되고 이 사람은 나머지인 110만 주를 배정받게 되고 이 사람은 0, 이 사람은 0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0을 하면 또 90으로 배정을 받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격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이렇게 100을 청약을 했다면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받는 투자자가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16,000이 아니라 19,000으로 다시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의 경우에는 19,000원 곱하기 90만 주 해서 171억 원 그리고 기억의 경우는 19,000 곱하기 110을 해서 209억 원이 되고 이 둘을 합치면 약 3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주식을 팔고 기업은 380억을 조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이제 니은과 기업은 각각 그만큼의 금액을 자금을 기업에게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배정 주식수도 공모 가격처럼 어느 정도 경쟁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더 받을 거야 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써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독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당첨이 돼버려서 실제로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돈이 없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돈 쓸 자신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줄여야 되는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적은 금액을 써내면 가뜩이나 이 배정 주식이 줄어드는데 거기서 더 작은 금액을 써낸다? 이러면 조금밖에 아주 못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또 올려야 되는 그러한 유인이 생기게 되네요.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상적인 금액 가격과 이 숫자를 써내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매 입찰을 통해서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가격도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배정 주익수도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에게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고 투자자들도 자기가 지불하려고 했던 만큼을 충분히 지불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투자자부터 분배를 받음으로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경매를 설계하는 것은 이제 물론 다양한 솔루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저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그 룰이 그대로 지켜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대로 결과가 이행되었을 때 누군가 중간에서 치팅을 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으로 이 자산의 분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식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인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런 방식의 경매가 있다고 할 때 이 결과가 항상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수학이 굉장히 고차원 수학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경제학 분야 중에 하나인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게임 이론을 공부를 하시면 이제 나중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경매 입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자산 운용 회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운용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집중을 할 거예요. 흔히 저희가 뮤추얼 펀드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공모집합 투자기구,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헤지 펀드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모집합 투자기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펀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운용회사는 무엇인가? 영어로는 이제 보통 정해진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통칭해서 investment compan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 회사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자산운용회사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무슨 인베스트먼트, 무슨 인베스트 앤 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산운용회사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자산운용회사는 무엇이냐? 한 명이 아닌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어떤 정해진 특정한 금융자산이든 어떤 자산이든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되돌려주는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를 할 때도 하나의 몰빵 가자 이러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여러 가지 금융투자 관련 회사들을 다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산운용회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투자업에서는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자산운용회사들이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러한 집합투자기구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펀드예요.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를 진행하는 그러한 기관 혹은 형태다. 이런 의미에서 집합투자기구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부르고 있고, 그 종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우리가 뮤추얼 펀드라고 얘기하는 공모형 집합투자기구,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헤지펀드라고 부르는 전문 투자형 사무집합투자기구, 그다음에 뭐 단위신탁 같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집합투자기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집합투자기구라는 말이 너무 기니까 이제 제가 써놓은 것은 그래도 표준적인 말을 쓰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합투자기구라고 이 말을 써놨지만 그냥 말을 할 때는 펀드라고 약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뮤추얼 펀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흔히 우리가 뮤추얼 펀드라고 부르는 것은 특히 뮤추얼 펀드 중에서도 오픈엔드, 개방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을 바로 뮤추얼 펀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하자면 원래 뮤추얼 펀드 중에도 클로즈드 엔드도 있었기 때문에 오픈엔드, 개방형 뮤추얼 펀드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만 제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그냥 뮤추얼 펀드라고 부르면 개방형 공모 집합 투자기구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개방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공모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뮤추얼 펀드라는 것은 이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을 해요. 근데 이 증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집합투자증권 혹은 수익증권, 뭐 쉽게 그냥 아니면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펀드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펀드의 자기 자본을 구성하는 이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 앞으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으면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증권의 권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권을 발행해서 공모바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즉 아름아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저희 투자자 모집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무나 어떠한 투자자든 간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이게 바로 개방형의 의미인데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환매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환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어로는 redemption 혹은 뭐 buyback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투자자가 이제 저는 그만할게요 하면 손절, 뭐 익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까지 하고 선언을 하면, 환매를 선언하면 이 펀드 매니저는, 즉 운용력은 투자자가 맡겨놓았던 자금을 그동안의 수익과 함께 돌려줘야 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추얼 펀드는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출입이 자유롭다. 이래서 오픈엔드, 개방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공모집합투자기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 이것은 단순히 공모집합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의 펀드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간접투자입니다. indirect investment예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직접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자산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납입한 자금을 펀드가 간접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간접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에게 펀드를 운용한 굴린 그 대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수수료의 지급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성인데 언제든지 신규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고 기존 투자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의 양이 계속 변화하게 된다. 이것이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특징이 이 뮤추얼 펀드는 원칙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즉 투자자들의 돈을 자기 자본으로 편입해서 증권을 발행해 준 것만 자금으로 쓸 수 있지 차입이나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차입의 제한이 법적으로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최대 3분의 1까지, 그러니까 33%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 최대 10%까지로 차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사유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기존의 투자자가 해지하려고 하는데 당장 주어야 될 돈이 없다든가 이런 긴급한 사유에서만 바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차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차입금을 사용하면 흔히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부채를 사용하면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주의 돈이 아닌 추가적인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ROE가 올라가야 됩니다. ROE는 ROA 곱하기 equity multiplier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의 양이 늘어나면 ROE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수익성이 더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동시에 어떠한 위험이 있냐? 파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본보다 먼저 부채 차입금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뮤추얼 펀드는 일반 투자자한테서 대중에게서 자금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차입을 제한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미국에서 뮤추얼 펀드가 얼마만큼의 자금을 운용해 왔는지를 시대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940년대에 처음 만들어져서 그때는 미미한 숫자의 뮤추얼 펀드가 있었지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더니 90년대에 10배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95년까지 2배, 95년에서 2000년까지 5년 동안 3배 이렇게 크게 확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청나게 컸다. 그리고 펀드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를 해볼게요. 1990년대 가장 진한 상황만 볼게요. 가장 진한 상황을 보시면 1990년대에 가장 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예금기관, 은행과 기타 부보기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보험회사, 그리고 연기금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2007년에 측정한 걸 보면 갑자기 은행 다음 순위가 뮤추얼 펀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험회사를 눌러버린 거죠. 그리고 그 상승은 계속돼서 이제 2016년에 보시면 여전히 은행이 1등이긴 하지만 계속 뮤추얼 펀드가 상승해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왜 뮤추얼 펀드는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에 이점이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금은 너무 수익성이 낮고 그러면 내가 직접 뭔가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펀드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뮤추얼 펀드는 그 다른 형태의 펀드랑 다르게 언제든지 개방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손을 떼고 나올 수 있다. 이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가입하고 쉽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그게 장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투자 단위에 이점이 있다. 원래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은 삼성전자가 10만원 미만의 가격이지만 이 10만원 미만의 가격이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그 10배인 100만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주식을 분할해서 100만원짜리 주식 하나를 10만원짜리 10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 삼성전자 사고 싶다. 나는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어. 삼성전자 살 거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80만원 밖에 없다. 라고 하면 이 투자자는 개인의 입장에서 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뮤추얼 펀드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얼마든 내가 아무리 적은 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만 이제 주식을 집합투자증권을 구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단위를 쪼개주는 효과가 있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높은 가격에서 엄두를 낼 수 없던 여러 가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채권 같은 경우도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채권은 액면가가 억 원 이상이거든요. 1000만 원, 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투자가 하기 힘든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데 뮤추얼 펀드는 하나의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입니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이런 우리나라 국내 다양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 분산 투자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자금이 제한되어서 할 수가 없는데 하나의 펀드에 투자하면 그 펀드가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의 원리가 달성이 되고 그러므로 투자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분산 투자를 할 때 이 주식 개개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켜서 우리가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하는 체계적 위험만 남는다라는 점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거래 비용의 장점이 있다. 자, 만약에 내가 이거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 비용 이 모든 것을 합친 겁니다. 내가 실제로 주식시장에 개인으로 직접 참여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증권사에 이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 또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주식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주식을 팔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펀드에 맡겨 놓으면 그러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운용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용력이 자산을 전문성을 가지고 운용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대의 이익을 돌려줄 거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여느 펀드 매니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서 뮤추얼 펀드가 좋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인 결과를 보자면 한 특정 기간만 보았을 때는 성공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고 실패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그 모든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을 통계를 내보면 거의 평균으로 수렴하더라.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뮤추얼 펀드에 제한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헤이지 펀드 같은 경우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유의미하게 이 사람들이 훨씬 운용을 잘한다라는 결과는 찾기 힘들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정말 아웃라이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겠지만 통계적으로는 거의 개인이 투자하는 거나 아니면 이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게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펀드에 안 좋은 경험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가져오시는 월급은 제한이 있고, 뭐 저나 제 동생을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최소한 좀 불려 나가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진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그게 한 2006, 7, 8년 정도 이때였는데, 그 우리나라에 그 미래에셋 자산 운용 신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이 이 펀드의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니도 신흥국이 뜬다 하면서 차이나 펀드 해서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약 2천만 원을 가입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어머니가 가입을 하고 초반에는 수익이 조금 나다가 그 얼마 후에 그 중국의 주식시장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토막이 났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은 제가 방학 때 집에 있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아, 이거 어쩌면 좋냐? 어떡할까?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참아보자.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는 존버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말이 없었고, 일단 무한 대기 해가지고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살려보자. 지금 아무리 중국이 위기에 퍼졌지만 그래도 중국이 이제 커지는 것은 약간 그때도 예측이 되었으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을 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원금을 회복을 했거든요. 얼마를 기다렸는지 아세요? 정확히 1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드디어 어머니께서 그 중국 펀드에서 탈출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 아무리 수익이 좋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미래에도 수익을 계속 꾸준히 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만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 이후로는 펀드를 가입하시지는 않더라. 자, 지금 이 뮤추얼 펀드가 인기가 좋아진 몇 가지 근거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동성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자기 자신은 유동성 위험을 분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펀드에서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특히 유동성 뮤추얼 펀드의 경우는 이 개방성이란 특징 때문에 유동성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뮤추얼 펀드는 주로 어떠한 자산에 투자를 하느냐? 주식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이 머니마켓, 그러니까 단기 금융자산, 그 다음이 채권,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예를 들면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를 띠는 그러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대다수고 그 다음이 채권과 이 머니마켓이 20%씩 양분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유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식이 수익성이 제일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러면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빠져나올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 수익이 계산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몇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운용자산, Asset Under Management, 흔히 AUM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한 펀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체 자산의 크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뮤추얼 펀드에서 중요한 것은 순 자산 가치, Net Asset Value라는 것인데 NAV라고 불러요. 이 NAV가 투자자가 보유한 이 펀드의 주식, 즉 집합 투자 증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 NAV는 이 운용 자산에서 만약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먼저 갚고 남은 부분이 바로 투자자들의 귀속이 되는 자기자본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투자자들의 귀속이 되는 이 자산의 가치, 순 자산을 지금 현재 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수, 펀드의 주식수로 나눈 것이 바로 순자산가치 NAV가 됩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계산할 때 단위를 보통 우리는 어쨌든 이것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라고 쳐서 1주, 2주 이렇게 하고요. 또 뭐 신탁 같은 경우에는 구좌를 의미하는 1구좌, 2구좌 이런 것을 의미하는 좌자를 써서 1좌, 2좌 이렇게 하도 하는데 그냥 저희는 쉽게 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순자산가치 NAV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것이 투자자가 이 펀드에 가입하고 빠져나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합투자증권을 사고 팔 때, 즉 펀드에 가입을 할 때, 즉 이것을 펀드의 주식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펀드에서 빠져나갈 때를 이 집합투자증권 혹은 이 펀드의 주식을 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늘 이 순자산가치 NAV를 계산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내가 사고 팔게 된다. 그리고 이 NAV는 항상 하루에 한 번씩만 계산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계산이 되느냐? 영업시간이 끝나는 시간점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시에서 5시 이 정도에 계산이 돼서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 가치, 즉 현재 영업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실제 가치를 시장의 가격으로 따져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로는 marked to market, 시장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그리고 일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daily 해서 mark to market dail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을 개념적으로는 아시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공모 뮤추얼 펀드 A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2만 주의 증권이 발행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 뮤추얼 펀드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기업 B, C, D에 각각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1,500주, 500주, 2,000주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신규 투자자가 유입이 되는데 이 결과 1,000주의 집합투자증권, 그러니까 이 뮤추얼 펀드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신규 자금을 이용해서 기업 D의 주식을 매수할 거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주가, 시장 현황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먼저 어제 공시되는 순자산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어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6만원, 8만원, 3만원이었던 것을 가지고 각각 1500주, 500주, 200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곱해서 더하고 하면 1억 9천만원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펀드는 부채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은 그대로 1억 9천만 원이 되고 이거를 현재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수 2만 주로 나누면 9,500원이 바로 NA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신규 투자자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했다라고 치면 이 신규 투자자는 어제의 순자산 가치, 발표된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주를 더 발행했다고 했고 어제 순자산 가치 NAV가 9,500원이었으니까 이걸 곱해서 950만 원이 이 펀드에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늘 들어온 이 950만 원을 가지고 이 집합투자기구는 D의 주식을 매수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의 주가가 38,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몇 주를 살 수 있냐면 250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겠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운용 자산 가치가 변동이 생기는데 오늘 순 자산 가치를 계산하려면 오늘의 시장 가격을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6만원에서 6만 5천원 올랐고 8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떨어졌고 3만원에서 3만 8천원 올랐는데 2000주에다 추가로 250주를 샀으니까 운용 자산의 가치는 2억 20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NAV는 2억 2050만원을 현재 발행된 집합증권의 수인 2만주에다가 1000주 새로 발행이 됐으니까 총 2만 1000주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나눠주면 1,500원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어떠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느냐? 수익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 펀드의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은 어제의 NAV에서 오늘의 NAV로 10%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이미 이 펀드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오늘 약 10%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 수익률에 운용 보수나 수수료, 세금 등이 반영이 돼야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펀드의 수익률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환매를 요청한다 라고 하면은 다시 또 오늘의 이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환매를 하면 되겠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때 환매를 한다라는 것은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게 아니라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 투자증권을 반납을 하고 펀드 매니저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고 그 펀드 매니저는 그만큼 주식수를 줄이는 거죠.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줄여버리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주식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랑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용 보수와 수수료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게요.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 뮤추얼 펀드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 수수료. 이 투자자가 뮤추얼 펀드에 가입할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판매 회사와 실제 운용 회사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 펀드에 가입할 때 그 증권회사 등의 판매 회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산의 규모에 비례해서 내가 넣는 금액에 비례해서 연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판매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최대 2%까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운용 수수료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실제 자산 운용 회사가 버는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운용 수수료 혹은 운용 보수는 자산의 규모에 비례해서 연간 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아해 하실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운용 수수료를 할 때 실적에 따라서 성과를 크게 내는 펀드 매니저가 크게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성과에 연동된, 실적에 연동된 성과 보수를 뮤추얼 펀드에게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만약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들이 성과 보수를 받기 위해서 높은 실적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리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면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펀드의 경우는 결과가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때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경우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펀드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을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투자자 본인께서 지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책임질 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양쪽이 다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비대칭적인 거예요. 만약에 성과 보수가 있다고 하면 높은 성과가 발생하면 그것은 펀드 매니저의 탓이다라고 하면서 높은 보너스를 펀드 매니저가 챙겨가는데 망하면 투자자 책임이 되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일단 땡겨보고 달려보고 안 되면 뭐 미안하다 하면 되지. 이런 관점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뮤추얼 펀드의 펀드 매니저 운용력은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지적도 있어 왔어요. 이게 너무 성과 보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에서 적당히 운영하고 얘네는 결국 자산에 비례해서 계속 운용 수수료만 타먹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점이 한편으로는 펀드가 계속 번창을 하려면 계속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뮤추얼 펀드에 새로운 투자자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투자자를 보는 게 뭐냐? 바로 과거의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실적을 좋게 해야 앞으로 새로운 그 투자자 유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인이 어느 정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판매 회사에게 주는 판매 수수료. 영어로는 sales load 혹은 front end load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front end라는 것은 들어올 때 처음 한 번만 낸다는 의미예요. 이 변화를 보시면 이 로드가 있는, 즉 판매 수수료가 있는 펀드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 로드, 판매 수수료가 없는 펀드, 뮤추얼 펀드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펀드에 비해서 투자자들이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판매 수수료가 없는 뮤추얼 펀드가 더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수수료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로드는 투자자가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지, 만약에 명시된 판매 수수료가 없다 하더라도 이 자산 운용사가 다시 판매해준 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를 판매 회사에게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겉보기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선호에 따라 판매 수수료가 명시적으로는 없는 그러한 형태의 뮤추얼 펀드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뮤추얼 펀드는 개방형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의 이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매를 보장한다는 것이 이 뮤추얼 펀드의 인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들 대신 유동성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만약에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동시에 불안감을 느껴서 대량으로 환매를 요청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펀드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나가는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주고, 또 보통은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의 자금이 있으니까 메꿀 수가 있는데, 가끔은 그것을 막지 못해서 대량 환매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펀드 런이라고 불러요. 마치 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펀드 자체는 물론이고 이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 회사도 파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량 환매 사태가 발생을 하면 이 대량 환매 사태가 발생한 펀드뿐만이 아니라 이 펀드를 운용하던 자산 운용 회사 자체가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 자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언제든지 내가 투자자가 저 이제 팔게요 라고 할 때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동성이 높은 증권이나 시장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보통 수익률이 좋은 이유도 있지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들은 언제든지 내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머니마켓,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에서도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금방 곧바로 빠르게 현금화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시장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예시에서는 제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자산을 다 투자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뮤추얼 펀드가 조달한 자금이 1억이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가 10%가 빠져나가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보유를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보다 뮤추얼 펀드가 먼저 시작이 된 미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미국에 마찬가지로 뮤추얼 펀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공모 집합 투자는 사모 집합 투자에 비해서 당연히 많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투자하는 대상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자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산을 좀 보호해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금융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법을 보면 이 뮤추얼 펀드는 항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운용 현황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상황이 되고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아니면 이익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투자 계획서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발행하는 보고서는 영어의 어려운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plain English, 그러니까 쉬운 영어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적당한 교육 수준을 받은 일반적인 투자자면 누구든지 그 보고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뮤추얼 펀드를 담당하는 이 관리 당국은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해서 SEC라고 불리는 이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마치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업무를 이 증권시장이나 아니면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뮤추얼 펀드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뮤추얼 펀드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2003년에 한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03년에 있었던 뮤추얼 펀드 관련 비리 사건인데요. 뉴욕 검찰과 경찰이 월스트리트의 많은 자산 운용사와 증권회사를 2003년에 기소합니다. 왜 그랬냐?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단기 매매, 마켓 타이밍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 이론적으로는 계속 순자산 가치가 이 펀드가 보유한, 뮤추얼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하루가 지나면 업데이트가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뮤추얼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증권 시장이 크게 올랐다. 그런데 아직 그 펀드의 NAV, 순자산 가치에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이 펀드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가입을 하고 실제 내가 획득하는 이 자산의 가치는 높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시간차를 이용해서 이 정보가 퍼져나가는, 정보가 처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악용해서 빠르게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들이 이것을 방조하고 자기네들끼리 개인 투자자를 등쳐먹으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지금 당장 펀드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기다리세요 하고 이 순자산 가치가 계산이 되면 그 후에 이제 그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가입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아는 사람이나 뭐 헤지펀드 운용자 이런 내부자들은 그것을 빠르게 시세 차익을 먹고 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두 번째 문제도 이거랑 비슷한 건데 레이트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말로 번역을 하자면 장이 마감된 후에 거래를 하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고 해지하는 것은 순자산 가치를 기점으로 계산이 되고, 순자산 가치는 항상 하루에 한 번 영업시간이 끝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후 4시 정도에 계산이 돼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이제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동부와 서부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장마감 후 거래를 더 미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은 월스트리트가 있는 동부를 기준으로 오후 5시에 NAV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차이를 또 마찬가지로 이용해서 펀드를 사거나 팔아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악당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예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의 예시에서 어제와 오늘 순자산 가치가 달랐어요. 어제는 9,500원이었고 오늘은 1,500원이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NAV를 계산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오후 3시 30분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제 오후 3시 30분에 계산된 NAV 9,500원은 그때부터 오늘 오후 3시 29분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 오늘 30분에 NAV가 계산되자마자부터는 오후 3시 30분부터는 오늘의 NAV인 10만 500원이 이 펀드의 NAV로 발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펀드의 내부 직원 가 씨가 외부 투자자인 나 씨와 결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 씨는 어제보다 오늘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득을 취하고 싶어서 100주의 이 뮤추얼 펀드의 증권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거래는 사실 오늘의 장이 마감되고 그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오늘 오후 3시 29분에 집합투자증권을 구매한 거죠. 실제로 그때 구매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그보다 이후에 했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 3시 29분에 거래를 했다.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외부 투자자 나는 지급해야 되는 자금이 29분이므로 아직 오늘의 NAV가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100주 곱하기 어제의 9,500원을 적용받아서 95만 원만 내면 100주의 이 펀드 증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투자자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납입해야 되는 것은 오늘 장이 끝났기 때문에 100주에다가 오늘의 NAV인 1,500원을 적용받아서 105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투자자는 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10만 원을 이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만약에 펀드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펀드의 지금 현재 실제 순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투자자 중에서 먼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높았던 어제의 순자산 가치로 팔고 나간다면 오늘 다른 일반 투자자가 팔고 받게 되는 가치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 정보를 시간차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불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투자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2003년에 스캔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더 뮤추얼 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뮤추얼 펀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이 장의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 공모집합투자기구만 허용을 했어요. 물론 그때도 이름은 뮤추얼 펀드라고 불렀지만 지금의 우리가 이해하는 뮤추얼 펀드랑은 성질이 달랐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로 급속도로 발전을 해왔는데 자본시장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한 이후 2009년 자본시장법이 도입이 되면서 이 불법적인 혹은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없애야겠다라는 측면에서 판매자와 운용자의 의무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판매자의 경우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펀드를 가입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점을 방문하게 된다. 이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세하게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은 왜 그러느냐? 흔히 우리가 부르는 불완전 판매라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 이 불완전 판매라는 것은 완전한 형태의 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형태로 부분만, 좋아 보이는 부분만, 장점만 설명을 한 채로 이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불완전 판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풀어서 투자 상품의 내용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지만, 그것을 설명했음을 문서로 남겨야지만 판매가 진행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측면에서 이 고객이 어떠한 스타일인가, 왜 투자하려고 하는지, 현재 얼마만큼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을 추구하느냐, 이 위험 선호도, 이런 정도를 다 파악할 것이 판매자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운용하는 사람도 또 지금 내가 운용하는 돈이 일반 개인 투자자의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하나의 종목에 몰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분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죠. 이 뮤추얼 펀드의 장점 중 하나인 분산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종목에는 전체 자산의 10% 미만만 투자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입을 해오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차입이나 대여가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이 펀드에 보유한 증권이나 자산을 기초로 내가 보증이나 담보를 섰을 때는 억울하게 이 투자자들이 돈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 개방형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배웠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흔히 우리가 헤지 펀드라고 부르는 전문 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